남도윤은 1959년 늦봄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격은 무뚝뚝했지만 손재주만큼은 좋았다. 아버지가 고치지 못한 삐걱대는 문고리를 어린 도윤이 몇 번 만지작거리더니 제자리를 찾아주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두고 내 손은 나무랑 쇠붙이랑 말을 한다며 웃곤 했다. 하지만 손재주와는 별개로 그는 늘 생계를 위한 길을 선택해야 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대학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한 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은 가난한 집 아들에겐 강력한 설득이었다. 친구들이 공장이나 대학에 갈 때 그는 독서실에 틀어박혀 법령집과 행정학 개론을 파고들었다. 몇 번의 낙방 끝에 합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눈앞이 뿌옇게 변할 정도로 울었다. 그 후로 34년 동안 시청 시설관리관은 그의 세상이 되었다. 전등 교체, 수도관 점검, 냉난방기, 고장 처리 사소해 보이지만 시민의 불편과 직결되는 일들. 도윤은 묵묵히 맡았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시설이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그의 업적이었다.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실적을 챙기지 못했기에 승진은 더뎠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성실하게만 있자. 내 몫의 봉급과 퇴직금, 그리고 연금이면 충분하다. 세월은 어느새 그를 60대에 데려다 놓았다. 몸은 여전히 강건했지만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작은 활자 앞에서 눈은 자주 피곤해졌다. 그리고 드디어 정년퇴임의 날이 왔다. 청사 앞 현관에 걸린 플래카드에는 남도윤 주무관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직원들이 모여 간단한 송별식을 열었다. 과장님, 이제는 마음껏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배 직원이 건넨 난 화분을 받아 들었을 때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응. 너희도 수고해. 그러나 속으론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청사를 나서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이젠 더 이상 아침마다 출근 준비로 허둥댈 필요도, 상사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다. 퇴직금과 매달 들어올 연금, 그리고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저축이 있으니 남은 인생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이제는 내 시간이다. 이제야 나에게 돌아온다. 그날 저녁, 그는 집 식탁 위에 난 화분을 올려놓으며 아내 박미선에게 말했다. 이제는 좀 쉬면서 살자. 소일 삼아 목공도 배우고 오래 미뤘던 자전거 여행도 해보자고. 미선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여행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집이나 손봅시다.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아. 짧은 대화였지만 도윤은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이 꿈꾸던 노후와 아내가 기대하는 노후가 다를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다. 퇴직 후 첫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 억지로 누워 있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었다. 창밖에서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리고 골목은 아직 어둑했다. 그 순간 그는 이게 바로 자유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선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서 말했다. 아침부터 물 뿌리지 좀 마. 바닥 더러워진다니까. 그 말에 도윤은 괜히 손끝이 얼어붙었다. 물 조절을 더 조심스럽게 했지만 마음 한켠에 들뜸은 싸늘히 식었다. 낮에는 도서관을 찾아가 신간 코너를 둘러보고 서점에서 목공 입문서를 샀다. 책을 펼쳐들자 오래전 학교 기술실에서 못질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던 걸 배우는구나.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을 때 미선은 심드렁하게 말했다. 톱질 같은 거 집에서 하지 마. 톱밥 치우는 사람은 누구야? 나야, 나.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스쳤다.
자신이 상상했던 노후의 모습 아내와 함께 등산을 가고 자전거를 타며 웃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보며 대화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 대신 남은 건 잔소리와 한숨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치울 거야. 그렇게 말하며 거실 한쪽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다듬었다. 그러나 이내 미소는 또 불평했다. 냄새 올라와서 머리 아프다니까. 집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밖에서 운동이나 다녀. 그날 밤 그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해야 할 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강원 해안 자전거 일주, 목공방 등록, 손녀 책상 만들어 주기. 그러나 목록 위에 굵은 선을 그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내 꿈이지. 우리 둘의 꿈이 아니구나.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서 국내 노인복지센터를 찾았다. 벽보에는 자전거 안전교육 봉사단 모집과 목공재능 기부 동아리 회원 모집 봉지가 붙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2장의 신청서를 썼다. 집에서 구박이나 받느니 차라리 밖에서 의미를 찾자. 센터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도윤 어르신, 좋은 선택하셨어요. 누구나 노후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피웠다. 이제 그 불씨가 불길로 자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이렇게 도윤의 퇴직 첫 달은 불안과 기대, 잔소리와 설렘이 교차하는 나날이었다. 퇴직의 문턱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으로 향하는 좁은 복도였다. 남도윤은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졌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 놓인 난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물방울이 흙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작은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아내 박미선의 짧은 말에 쉽게 깨지곤 했다. 아침부터 흙 흘리면 어쩌려고. 바닥 다 지저분해지잖아. 미선의 말투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고 도윤은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물 조절을 더 조심스레 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집 안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퇴직 후 처음 한두 달 동안 그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동안 직장에 묶여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아내가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는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물을 개고 장도 직접 봐왔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게 무슨 빨래 개는 거야. 다시 해. 장 보러 갔으면 좀 제대로 사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청소기를 돌렸다고? 먼지가 그대로인데 눈이 없어? 무슨 일을 해도 칭찬은 없었고 오히려 불만과 잔소리가 더 늘어났다. 도윤은 당황스러웠다. 자신이 열심히 하면 관계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손을 멈추게 되었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아내의 생활은 정반대였다. 미선은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브런치,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때로는 해외여행까지 떠났다. 사진 속의 아내는 웃음이 가득했고 활력이 넘쳤다. 도윤은 그 사진들을 보며 속으로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하고 생각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본 적도 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러자 미소는 잠시 도윤을 쳐다보더니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친구 없어? 여자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왜 끼려고 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내가 자신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TV를 켜보기도 하고 책을 펼쳐보기도 했지만 금세 흥미를 잃었다. 시간이 무겁게
흘러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미선이 말했다.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겨워.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먹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끓였다. 나이 들어 라면 하나 못 끓일 리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미선은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렸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기면 좋겠다. 가족은 생각도 안 하고.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스스로 끓여 먹으라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마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는 속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건가? 라는 말이 치밀어 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사소한 말싸움조차 감당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눈치를 보았다. 무엇을 먹든 어떻게 먹든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원래 낚시를 좋아했다. 젊은 시절 강가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결을 바라보면 세상의 번잡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퇴직 후엔 더 자주 낚시터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다. 돈 쓰러 또 나가? 나이 들어서 무슨 낚시야? 결국 낚싯대를 접어야 했다. 서예를 배우고 싶어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보았을 때도 미선은 말했다. 나이 들어 무슨 서예야? 돈만 쓰지 말고 생활비나 더 보태. 기타를 배우고 싶어 중고 악기를 알아봤을 때도 반응은 같았다. 이 나이에 기타?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벌어와. 도윤은 그때 깨달았다. 아내의 눈에 자신은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연금마저도 축내는 돈으로 여겨졌다. 결정적인 상처는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다. 두 사람이 TV를 보던 중 미선이 무심히 말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잖아. 시간만 축내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젊을 때 구해야지. 그 말은 도윤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수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자신이 아내의 눈에는 그저 집에서 빈둥거리는 노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머릿속에 그 문장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굴욕은 가족 모임에서 찾아왔다. 딸과 사위, 손주가 집에 모인 날. 도윤은 오랜만에 웃으며 식사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식탁에서 미선은 갑자기 말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멎었다. 딸은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화제를 꺼내려 했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내의 말만 맴돌았다. 손주는 순수하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그 말에 도윤은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다. 평생 악착같이 일에 가족을 지켜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미선은 멈추지 않았다. 사실이잖아. 늙은이가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지.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수첩을 꺼냈다. 이번에는 하고 싶은 일 목록이 아니라 생활비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을 적었다. 통장을 펼쳐보니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원룸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야겠지만 지금처럼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일기장에 적었다. 남는 게 적더라도 내 인생을 지키겠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며칠 뒤 미선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둔주에 움직였다. 캐리어에 옷을 넣고 화장을 고치고 친구와 통화하며 웃는 모습은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다. 그러나 그 활기 속에 남편을 향한 배려나 이안함은 없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그녀는 말했다.
나 일주일 없어. 당신도 혼자 살아봐. 얼마나 버티는지 경험해보라고. 마치 시험을 내주듯 던지는 말투였다. 도윤은 잠시 웃음이 났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남아있던 미련조차 사라졌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며 강당이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아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서던 순간 남도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동안은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혼자 살아도 괜찮다. 아니, 혼자가 더 편할지도 모른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이 고요해졌을 때 그는 오랜만에 큰 숨을 내쉬었다. 자유라는 낯선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첫 이틀은 다소 어색했다. 라면을 끓여 먹다가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를 더럽혔고 세탁기를 돌렸다가 옷감이 줄어들기도 했다. 누구의 잔소리도 없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자유를 느꼈다. 그는 점점 혼자의 일상을 조직해 나갔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나섰지만 걷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차분해졌다. 길가에서 만난 또래 노인들과 짧게 안부를 나누는 일도 늘어났다. 작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커피를 내려놓고 책상에 앉아 목공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다. 톱질하는 소리와 나무가 깎여 나가는 화면을 보면서 그는 어린 시절 기술실에서 못을 박던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진짜 하고 싶던 건 이거였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 노인복지센터 게시판에서 봉사활동 공지를 발견했다. 자전거 안전교육 봉사단 모집, 목공 재능 기부 동아리 회원 모집. 도윤은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다. 서툴더라도 해보고 싶었다. 집 안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느니 차라리 밖에서라도 의미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신청서를 받던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잘 채워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이 작은 위로처럼 가슴에 닿았다. 첫 봉사활동은 지역 아동센터에서의 목공 작업이었다. 오래된 책장이 흔들린다며 아이들이 책을 꽂다 다칠 수 있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도윤은 낡은 나사를 빼내고 다리를 보강하며 구석구석 사포질을 했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책장은 서서히 제 모양을 되찾았다. 일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한 초등학생이 달려와 말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책 안 떨어져요. 그 한마디에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다. 자전거 봉사단 활동도 시작했다. 주말이면 그는 공원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과 안전수칙을 가르쳤다. 헬멧을 쓰지 않으려는 아이들에게는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했고 머머져 무릎이 까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격려했다. 아이들이 균형을 잡고 두 발을 뻗어 나아갈 때 그들의 웃음 속에 도윤도 함께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예전 직장에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았던 것과 달리 아이들은 매주 도윤 할아버지라며 달려왔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쌓인 무력감을 씻어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스스로 작은 규칙을 세웠다. 아침 산책, 낮 봉사활동, 저녁 목공 연습. 틀에 박힌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가 채워졌다. 서툴고 더뎠지만 그는 매일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실수로 셔츠가 분홍색으로 물들어도 라면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어도 더 이상 누구의 잔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실수에서 웃음을 찾았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조금씩 배워갔다.
그의 생활은 조금씩 확장되었다. 작은 옥탑방을 임시로 얻어 살면서 베란다 앞에 간이 작업대를 들여놓았다. 햇살이 잘 드는 공간에 화분을 올려두고 손수 만든 집성판 위에서 나무를 다듬었다. 저녁이면 지역 공방을 찾아가 목공의 기본을 배우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나무 향기와 톱밥 냄새가 그의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내 곁에서 매일 구박받으며 살 때는 자신이 작아지고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지만 혼자 나와 스스로를 책임지는 순간 오히려 커지고 있었다. 봉사활동에서 아이들이 불러주는 이름, 목공방에서 배우는 새로운 기술, 산책길에서 나누는 가벼운 대화,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 삶의 조각이었다. 돈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존중과 의미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그는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혼자여도 괜찮아 아니? 혼자가 더 자유롭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무너지는 관계 속에서 얻은 이 고독이 새로운 배움과 두 번째 인생을 열어주는 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남도윤의 옥탑방 생활은 어느새 석 달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공간이 점차 그의 손길에 따라 달라졌다. 중고 가구점에서 얻어온 책상 위에 자신이 직접 다듬은 나무판을 얹어가니 작업대로 만들고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을 늘어놓았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흙을 고르며 하루를 열 때면 그는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잔소리에 귀를 막을 필요도 없었다. 분리거주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남도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탈출구처럼 느껴졌던 옥탑방이 이제는 그의 세상 전체가 되었다. 벽지는 낡았지만 그가 손수 다듬은 나무 가구들이 놓이면서 방은 점점 따뜻해졌다. 작은 식탁 위에는 언제나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저녁마다 켜는 전등은 오래된 조명기구였지만 마무결을 닮은 빛을 내며 방을 환히 밝혔다. 그 무렵 딸 지영이 손녀를 데리고 옥탑방에 찾아왔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나무 향과 커피 향이 어우러져 의외로 아늑했다. 지영은 방 한쪽에 가니 작업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애 책상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윤은 흔쾌히 대답했다. 그리고 며칠 뒤 손녀와 함께 작은 접이식 책상을 만들었다. 아이는 서툴게 망치를 두드렸고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었다. 책상이 완성되자 손녀는 환한 얼굴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이거 평생 쓸래요? 그 말에 그의 눈가가 젖었다. 뜻밖에도 그날 아내도 함께 왔다. 발목 부상 이후 한동안 조용했던 그녀는 손녀를 따라 방에 들어왔다가 완성된 책상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동안 말이 거칠었지 미안했어요. 그 말은 오래 묵혀둔 얼음을 녹이는 듯했지만 도윤은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우리가 다시 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는 법은 배워야겠구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다. 집과 저축을 반으로 나누었고 연금은 예전보다 훨씬 빠듯해졌다. 하지만 그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꼭 남기도록 철저히 계획했고 부족한 부분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채웠다. 처음엔 67세의 나이에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졌지만 곧 그는 그 일에서 뜻밖의 기쁨을 발견했다. 매일 밤 다양한 손님들을 맞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 그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어떤 대학생은 아저씨, 대단하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주었고, 단골 아주머니는 늦은 밤 고생 많으세요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 작은 말들이 그의 삶에 다시금 의미를 불어넣었다. 낮에는 목공방과 워크숍 활동이 계속되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의자를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그를 선생님이라 부를 때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존감을 되찾았다. 손녀가 방문할 때면 그는 서툴지만 정성껏 기타를 연주했고,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 또 해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 웃음소리 하나로 그의 하루는 충분히 보상받았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음의 무게였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에는 매일같이 눈치를 봐야 했고, 존중받지 못하는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빨래를 망쳐도 국을 짜게 끓여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에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조금 덜 넣으면 되지. 그렇게 하나씩 배우는 과정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 물론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들 중 일부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그냥 참고 살아라. 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딸 지영은 종종 전화를 걸어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안부를 묻고, 아들 지우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계절은 빠르게 돌았다. 봄에는 공원 산책길에서 꽃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고, 여름에는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기타 연습을 했고, 겨울이 오자 옥탑방 창문에 성에가 끼었다. 하지만 어떤 계절에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짓눌리지 않았다. 계절의 흐름을 온전히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단단하게 했다. 어느 겨울, 그는 오래 미뤄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강원, 해안 자전거, 여행. 수첩에 적어두었던 꿈의 목록 중 하나였다. 옥탑방에서 손수 만든 작은 커피 트레이와 공구 가방을 자전거에 실었다. 출발 전날 밤, 그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깜빡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느리게도 앞으로. 그 여행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유의 선언이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는 기어이 페달을 밟았다. 바다를 따라 난 길을 달리며 그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공무원으로 평생을 버틴 시간, 아내와의 갈등과 이별, 그리고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시작된 새로운 삶.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와 존중은 2배로 늘었다. 그는 깨달았다. 노후의 삶은 누군가의 눈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수첩에 첫 장을 펼쳤다. 강원 해안 자전거 일주 항목 옆에 굵은 체크 표시를 했다. 그리고 아래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다. 작은 목공 전시회 열기.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난 노인이었다. 그는 알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을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그는 앞으로도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